정조 16년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한 통의 상소가 봉입됐다. 그것은 파격적인 것이었다. 정조는 상소 올린 자들을 어전으로 불러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만 명의 뜻을 모아 서명한 길이 100m의 거대한 상소문. 만 사람의 뜻은 곧 천하의 뜻임을 알린 만인소였다. 여러분께서는 만인소를 알고 계십니까? 이 만인소는 말 그대로 만명이 서명해 올린 상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소는 관직에 있는 벼슬아치 개인이 올리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1792년 정조 16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 만인소엔 만명이라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일종의 연대 서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같은 통신이 발달한 지금도 이 만명을 동원해 서명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당시 그들은 어떻게 만명의 서명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상소를 만들어야만 했던 걸까요? 경북 안동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 부속기관인 유교문화박물관은 국학자료 기탁의 활성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유교 전문 박물관이다. 개별 문정이나 서원 등에서 소장하고 있던 국학자료들을 기탁받아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엄선해 전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 2004년 도산서원에서 기탁받은 만인소가 있다. 그 무게만 30kg 남짓. 성인 두 사람이 들어 펼쳐야 할 만큼 묵직하고 큼직하다. 과연 어떻게 봐야 그 전모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만인소는 철종 6년에 작성된 것으로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총 7차례 만인소가 쓰여졌는데 그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2개뿐.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다. 다른 상소와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동서양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아주 특징적인 그런 어떤 현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제작진은 길이 100m의 상소를 확인하기 위해 적당한 장소 물색에 나섰다. 종이로 된 유물의 훼손을 우려해 실내에서 펼쳐보기로 했다. 그러나 체육관에서 가장 긴 곳의 길이는 40m, 안동 시내에서 길이 100m가 되는 실내를 구하기는 어려웠다. 만인소의 보호를 위해 시상식에 쓰이는 레드카펫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제 만인소의 전모를 확인할 준비가 완료됐다. 마침내 제 모습을 숨기고 있던 만인소가 카메라 앞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인소 전체를 펼쳐 공개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다. 과연 만인소의 실제 길이는 얼마나 될까? 또 그 속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안동대 실내체육관에서 한 번에 펼쳐볼 수 있는 만인소의 길이는 42m. 반도체 풀지 못한 상태다.
남은 부분의 측정을 위해 반대 방향으로 계속 펼쳐보기로 했다. 만인소 시작점까지 2번을 왕복하고도 남는 상소. 이미 80m를 넘어섰건만 아직도 상당한 길이가 펼쳐진다. 그렇게 한참을 펼친 후에야 만인소의 끝자락이 보였다. 드디어 만인소를 다 펼친 것이다. 과연 그 길이는 얼마나 될까? 2번 왕복하고 남은 분량까지 합산한 결과는 총 99.25m. 100m에 가까운 길이만으로도 그 위용을 자랑하는 만인소. 이 거대한 상소는 대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까? 이 상소 보시면 이 2m 정도 되는 이 부분만이 상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약 96m가 넘는 부분이 10,000명에 해당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직역과 임명,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것을 서명했음을 뜻하는 수결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인소 내용 중 실제 상소문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상소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과 서명을 적고 있다. 상소문 첫머리에 등장하는 이 휘병은 이 상소의 대표격인 소수의 이름이다. 이들은 정조 16년, 즉 60년 전 올린 또 다른 만인소를 상기시키며 그들의 후손이 자신들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도세자 탄신 120년이 되는 해에 의미를 두어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할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경한 어조로 청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소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97m의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10,000명이나 되는 이들의 신분과 이름 그리고 자필 서명이 본문보다 작고 가는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다. 여기에 자필 서명에 해당하는 수결이 포함된 이유는 10,000명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이 상소에 참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00m에 이르는 거대한 상소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은 종이와 종이 사이를 이어붙인 이음새를 통해 풀 수 있다. 한지 한 장마다 약 80명이 서명해 총 130장을 이어붙여 만인소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그 상소의 총책임을 맡은 이 휘병은 맨 마지막에 서명을 남겼다. 여기를 보시면 김휘경, 휘찬, 그 다음에 중임, 진락, 휘태, 중규, 중념 해서 학렬자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어지고 또 보통 오행을 따졌을 때 뭐 아버지 학렬이나 또는 아들 학렬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이 상소에 같은 친척 관계인, 가까운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소에 함께 참여해서 서명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0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숫자 그대로 10,000명 이상이 서명을 하고 자기가 이 상소에 어떤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따라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뜻이 또는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10,000명이 서명을 해서 올린 상소입니다. 이 10,000명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숫자는 정확히 얼마나 될까? 국왕의 동정을 기록한 일성록에는 경상도 유생 이휘병 등 1432명이 상소를 올렸다고 기록돼 있다. 제작진은 이휘병 만인소의 서명 부분을 바탕으로 10,000명이 넘는 이름을 일일이 입력해 그들의 신분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간혹 생원, 진사가 보이기도 하지만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글자는 유학, 즉 벼슬하지 않은 유생이었다. 제작진 조사 결과 만인소에 참여한 인원은 일성록 기록과 달리 총 1094명으로 밝혀졌다. 그 가운데 98.5%가 벼슬을 하지 않는 양반들이었다. 17세기에 서원이라든지 향교 이런 데가 형성되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공론을 결집시키고 그 공론을 모으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전통이 이제 결국은 18세기에 가서는 단순한 그 서원 향교뿐만 아니라 이제 문중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수많은 지식인들이 제야의 그 향촌사회에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은 조선사회가 단순한 그런 사회가 아니라 지식인 사회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지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선시대 벼슬을 하지 않는 영남의 선비들이 올린 길이 100m의 만인소. 그것은 단일 문서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방대한 규모의 상소였다. 다른 여상소와는 규모나 형식 면에서 확연히 달랐던 만인소. 그 파급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처음 등장한 이 만인소는 총 7차례 쓰여졌는데요. 그 가운데 현존하는 만인소는 앞서 보신 이휘병을 소수로 했던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와 또 고종 21년 맨 마지막에 쓰여졌던 복제개혁 반대 만인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휘병 만인소에 대한 철종의 반응은 되돌려주라는 간단한 지시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돌려진 만인소는 애초에 소장을 제작했던 도산서원에 보관돼서 지금까지 남겨질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이휘병 만인소가 되돌려진 것은 당시에 금기 중에 금기였던 사도세자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60년 전 이미 사도세자의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온 첫 번째 만인소가 있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이곳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정신적인 곳이다. 사대부를 비꼬기도 하고 신분사회의 억눌림을 풀어왔던 하회마을의 가면극. 사대부. 아니면 끝까지 사대부 가지고 여보게 양반, 나는 팔대부에 서 있어. 팔대부. 유교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 오히려 하회마을에서는 민중 문화인 하회 별신굿 탈놀이가 꽃을 피웠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조선시대 첫 번째 만인소가 탄생했다. 예, 여기가 병산서원의 대표적인 건물이고 바로 입교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회합 또 논의를 하게 되는 곳이 이 입교당입니다. 서해 류성룡을 모시고 있는 병산서원. 첫 번째 만인소가 논의된 역사적 공간이다. 1792년도에는 어느 서원으로부터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자 하는 통문을 받은 뒤에 당회를 개최해서 그 30여 개 문중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는 안동권씨라든지 안동김씨, 풍산김씨 이렇게 등등 한 30여 개 사림들이 운영을 하는 곳이어서 그분들을 소집을 해서 그 통문을 내놓고 논의를 해서 그 논의의 결정에 따라서 그분들 돌아가서 각 그 집안에 통첩을 하고 거기에서 뜻을 같이 협심했던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 30개 문중이 모여 회합을 마친 후 각 문중과 서원으로 보낸 통문의 안건은 함께 만인소를 올릴 인원을 모집하자는 것이었다. 이들의 의지는 통문을 통해 영남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 당시 이른바 양반 사족 또는 사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어떤 그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시라도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자세를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의무로 여기고 있었고, 때문에 만인소와 같은 그런 정치적 사안이 발생을 하면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속에서 합의를 도출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만인소의 형태로 표출을 합니다. 벼슬 없는 지방 선비들이 국가의 중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소였다. 특히 만인소는 개인 상소와 달리 대단히 복잡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 첫 번째 만인소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일기 형식으로 기록된 천휘록은 만인소에 가담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천회록은 정조 16년 이유가 소수였던 영남 만인소의 처음 발단부터 정제 과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종 기록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특히 이 천회록 안에 있는 임자소청일록을 쓴 사람은 당시 소행에 참가했던 유태조로 보여집니다. 16일 오후에 병산서원의 노비로부터 백부의 편지를 받고 당시 유성한의 사건과 상소를 위한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됩니다. 정조 16년 윤 4월 16일 나니 사찰은 어딘가요? 청년 선비 류태조에게 병산서원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된다. 그 편지엔 첫 번째 만인소의 원인이 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유성환이 흉측한 상소를 올렸다. 네, 유태조는 평산유씨 출신인데 당시 안동지방에 총망받는 청년유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태조는 삼계서원에서 만인소 소회가 처음 열렸을 때 상소문을 필사하는 사소의 직임을 처음 맡게 되고, 그 이후 본격적으로 상소가 조직될 때 이 상소의 전 과정을 기록하는 일기유사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상소에 참여하는 유생들의 명단을 필사하는 사소록의 직임을 맡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영남 만인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풍산유씨의 시종마을인 허회마을에 위치한 류태주의 집 화경당 고택. 이 건물이 새로 지었다는 그 건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초가였는데요. 기둥이 썩고 보가 상해가지고 퇴락해서 제7대조 이자 자체 어르신께서 지금의 제목으로 새로 중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집의 가장이 쓰시던 사랑채지요. 화경당은 가족 간에 화목하고 임금을 공경하라는 뜻으로 류태조가 직접 지은 이름이다. 이곳엔 류태조의 유품이 다소 남아있다. 갓근부터 허리띠, 호패까지 류태조의 손때가 묻은 물건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류이좌로 적혀있는 호패다.
원래는 휘가 초휘가 별태 복조 저자였습니다. 정조 18년 갑인년에 정시문과에 급제를 하시고 난 뒤에 정조께서 친히 합격자 명단과 답안지를 보시고서 제7대조를 부르신 다음에 귀공은 나를 도우라, 또한 본인 스스로 도우라는 의미로 지금의 나이 도울자로 계명을 하설하셨습니다. 훗날 정조에 의해 류이좌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류태조. 정조와의 인연은 그로부터 2년 전 만인소를 통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병산서원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튿날, 류태조는 곧바로 상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상경 목적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눈물로 아들을 배웅했다. 80살이 넘은 백부가 상경길에 나서려고 할 만큼 상황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류태조를 비롯한 영남 선비들을 이토록 분노케 만든 유성안의 상소는 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유성안 사건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조가 매우 나쁜 그런 군주라고 공격하는 내용으로 비춰졌었고, 또 이러한 문제는 사도세자에 대한 평가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문제는 신하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그런 반역의 행동을 했다고 보았던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고, 유성안의 상소문은 정조실록에 그 전문이 소개되어 있다. 유성안은 정조가 경연의 수업을 등한시하고 여학을 궁궐로 불러들였다며 정조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유성안은 임금을 모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상소가 가능했던 것일까?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노론은 인사, 예산, 군사권 등 모든 관직을 독점해 임금의 권력을 능가하고 있었다. 서인에서 같이 갈라져 나온 효론에게 한 3, 4년 정권 빼앗긴 걸 빼고는 인조반정 때부터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집권했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집권을 통해서 모든 관직을 다 장악하게 되고, 임금까지 능멸할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던 노론. 집권 세력의 무례함과 전횡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들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찬동했던 집단이기도 했다. 모함에 가까운 이 사건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영남 선비들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만인소를 작성하기로 결심한다. 첫 번째 만인소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임금을 능멸한 유성안을 처벌하는 것과 사도세자의 복권 및 그의 죽음에 관련된 자들의 처벌이었다. 일단 영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 죽음에 찬동했던 그때 노론 백파들이 영조 말년과 정조 초반에 아주 강관 집권 세력이 됩니다.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세자 문제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금기 중의 금기였던 사도세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집권 노론 세력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었다. 영남 선비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상소를 올린다는 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다 감수를 해야지 되는 거지, 뭐 상소가 늘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건 아니거든요. 유배도 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일신에
어떤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상소를 올릴 수 있었을 것인가. 현실적인 권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상대적인 거고 자기가 갖고 있던 더 높은 더 높은 그 진리, 이것이 더 높은 권리이고 자기는 거기에 복종을 하는 것이 지식인이 배워야 할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도성 천리박, 영남 선비들은 분연히 일어섰다. 한시가 급한 일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를 길을 떠났다. 안동의 청년 선비 유이주아가 쓴 천휘록은 이처럼 만인소 작성에 가담을 하게 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 단위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인소의 추진 경과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현존하지 않는 첫 번째 만인소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유이주아를 비롯한 영남의 선비들은 양반이라는 특권층이긴 하더라도 국가의 대소사에 대한 발언권은 평민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임금을 농락하는 상소를 접하자 엄청난 인원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남 선비들의 목숨을 내건 승부수였습니다. 병산 서원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지 3일 만에 도성으로 출발한 류태조. 다른 서원이나 문중의 선비들도 속속 상경길에 합류했다. 그해 상경길에 오른 선비들만 200여 명이 넘었다. 천휘록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4월 19일 안동을 출발한 류태조는 다음 날 풍기를 거쳐 단양에 이른다. 그리고 나흘 만에 한양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얼마나 급박하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다. 이틀 거리를 하루처럼 달려온 영남 선비들은 성균관 근처 반천으로 모여들었다. 지금의 해화 로타리 일대에 해당하는 반천은 조선시대 성균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로 성균관 유생들의 하숙촌 역할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을 치러 지방에서 올라온 선비들 역시 대부분 반촌에서 머물렀다. 영남 지방에서 왔던 그 유림들이기 때문에 대개 낙동강을 따라서 다음에는 한강을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도성의 동대문이나 광해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로 인근 또는 가까이 있는 원남동 일대를 길을 따라서 지금 현재 해화동 로타리 일대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이 해화 로타리까지 찾아온 것은 바로 성균관의 상징성 때문이었다. 성균관 내부에서는 유학 경전만 논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반촌은 성균관 유생들에게 일종의 동아리 활동 장소로도 유용하게 이용됐다. 오로지 그 정의를 얘기를 하고 국가의 앞날을 얘기하고 정치적인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학생들이 기거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방의 유림들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어떤 의견을 만들 때는 성균관의 그 상징성을 따라서 이곳 근처에 모여서 일정한 집회 모임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왕이라든가 다른 정치 세력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집결 장소가 되었던 곳입니다. 성균관 인근에 상소 제작 업무를 담당할 사무실 격인 소청을 마련했다.
그리고 영남 전역에서 도착한 서명지를 모아보니 그 수가 10,00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상소를 위해 많은 선비들이 한양에 머물면서 준비하는 동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소총의 공공경비로 들어가는 돈과 상소에 참여하는 선비들의 노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만인소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벼슬 없는 선비 신분. 그들은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대개 소청 경비는 한양에 살고 있는 선비나 유력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선비들의 여비는 주로 지방 향교와 서원, 문중의 십시일반으로 충당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철저하게 또 민간 차원에서 해결합니다. 결국에는 이 만인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내가 단순히 여기에 서명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비용도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만인소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대체로 일정하게 나누어서 부담을 합니다. 소청을 마련한 이틀 후 이혼 4월 26일. 만인소의 대표를 뜻하는 소수를 다시 선출하자는 논의를 한다. 이미 선출한 소수를 왜 다시 뽑으려 했던 것일까? 당초 참가자 중에서 벼슬이 있고 신망 높은 성은집을 대표로 선출했으나 만인소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벼슬이 없는 이유로 교체해 초야 선비들의 목소리를 강조한 것이다. 성은집이라고 하는 분은 지평을 지낸 분입니다. 그래요, 관료 출신이죠. 그에 반해서 이유라는 분은 초야에서 학문에 전념하고 있었던 유생입니다. 특히 이 만인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의리 문제였습니다. 이 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학문에만 전념하는 유생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또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회에서 정책적으로 소수를 바꿀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만인소의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했을까? 고종 12년에 제작된 만인소의 대표였던 류도수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그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권점이라고 지금은 말하면 투표 결과표죠. 결과표인데 그러니까 75년도 1875년도 3월에 대원군 이제 봉안 상소를 올리기 위해서는 소수를 추대해야 되거든요. 그 소수를 추대하기 위해서 이제 유생 대표들이 투표를 한 겁니다. 저희 고조부신 유도수, 이제 김진성, 이재교 세 분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는데 유도수 이제 고조부께서 9분으로서 가장 많은 이제 표를 획득을 해서 소수로 이제 추대가 된 거죠. 만인소의 대표 임명장을 뜻하는 소수만기, 그 자리는 명예보다 위험 부담이 따르는 자리였다. 이 만인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 고조부께서는 한경도 길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주에서 6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시고 또 경상도 평해로 입예돼 가지고 4년 동안 도합 1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죠. 대원군 봉안 만인소를 주도한 결과 함경도 길주로 유배당한 류도수. 당시 그 모습을 담은 병풍이 한 점 남아있다. 그는 멀고 먼 함경도 땅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조 16년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에 영남 선비 만여 명은 기꺼이 동참하고 있었다. 상소를 올리기 위한 허가, 즉 근시를 받기 위해선 성균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원래 일단 지방의 유생들의 상소는 성균관에서 원래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균관에서 모든 지방의 유생들을 관장하고 통제하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유소들은 기본적으로 성균관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에서는 그 상소 내용을 읽어보고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건실이라고 하는 그 허가증을 줍니다. 그러나 당시 성균관은 이미 노론의 수중에 있었다. 장이 이동수는 자기 임무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허락하지 않았다. 장의 맹현대도 역시 핑계를 대고 회답을 주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상소하는 일을 막는 데 있었다. 일만 선비들의 뜻이 담긴 만인소는 임금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직권 세력의 덫에 빠져버린 것이다. 만인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대한 벽은 바로 근실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근실은 본래 무분별한 상소를 차단하기 위한 허가 장치인데요.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반대 정파의 의견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당시 성균관은 노론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남 선비들의 상소에는 유독 핑계를 대면서 회답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발을 싸매고 조령을 넘어서 이틀 하루거리로 다급하게 올라왔던 영남의 선비들. 하지만 그 숱한 고생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된 영남 선비들. 자,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1792년 윤 4월 27일, 그 긴박했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정조 16년 윤 4월 27일, 상소문과 만명의 서명을 이어붙인 만인서를 붉은 괴짝에 넣어 봉함했다. 붉은 보자기로 감싸는 것으로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 상소 봉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선비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것은 대궐로 찾아가 직접 임금을 만나는 것이었다. 26명의 선비들이 상소 봉입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앞엔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문장이 만인소 접수를 거부한 것이다. 상소를 받들고 들어가 임금에게 바치게 하시오. 근래에 금령이 더욱 엄격해 상 및 강화도에 관계되는 일은 임금께 복납할 수가 없소이다. 이 상소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머리가 꽉 막혀 깜깜하고 흉악한 짓이 이어지니 우리들이 이를 징계하고 성토하기 위해 천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성균관에서 근실이란 허가가 있었습니까? 1만 명이 연명을 했으니 어찌 근실에 구애되어 상소문을 올릴 수 없단 말이오. 수문장은 성균관에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만인서 복납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영남 선비들은 전 현직 관리들을 통해 승정원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승정원 역시 이들의 상소를 묵살했다. 사소세자 문제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금기 중에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조 16년에 만인소는 바로 이 금기를 정면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가 가져올 그 정치적 파란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어떤 구조와 일단 조직을 통해서든지 간에 방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막아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집권 세력의 장벽은 두터웠다.
초야 선비들은 구중궁궐의 높은 벽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였다. 영남 선비들이 최후로 시도한 것은 교리 김한동을 통해 정조에게 만인소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었다. 법망을 피해가는 절묘한 선택이었다. 일반 유학이나 이 세권 진사가 아닌 일반 이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왕에게 직접 상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출신의 관료가 상소를 올려서 만인소가 올라왔다는 사실을 정조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조가 그 만인소를 나에게 보고하라고 내세운 명분이 만인의 뜻이면 나라의 뜻이고, 그래서 굳이 성균관의 근실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아도 좋다, 직접 보고하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도나문의 빗장이 열렸다. 소들은 들어와 소장을 읽으시오. 새벽부터 시작된 봉입 작전은 저녁이 다 돼서야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다. 임금이 상소를 올린 선비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희정당은 장덕궁의 편전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의 근정전 대신 임금의 정전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조는 벼슬도 없는 일개 선비들을 희정당에서 친히 접견했다. 그대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천리를 와서 충정을 쏟아내니 나의 뜻을 면전에서 알리고자 그대들을 불렀으니 소드는 상소문을 읽도록 하라. 길이 100m에 달하는 만인소가 정조 앞에 펼쳐졌다.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다만 죽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한없이 멀고 푸른 하늘아, 잠시 후 소수 이유는 꿇어앉아 엎드려 소장을 읽기 시작했다. 책을 듣고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상소를 읽는 동안 정조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을 이루려고 전하 앞에 상소를 올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흉악한 역적의 처벌과 사도세자 복권은 임금조차 꺼낼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다. 소장을 반도 읽지 못하여 해가 저물었다. 촛불 8자루를 밝혔다. 정조는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마음을 애써 억누른 정조는 말을 이었다. 천리길을 발을 싸매고 올라와 만여 명이 연명한 막중한 상소에 대한 군주로서의 의리였다. 불과 10여 보 거리를 두고 마주한 정조와 영남의 선비들, 이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차마 들을 수 없고 감히 쓸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상세히 기록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날의 상소 내용은 정조실록에 고스란히 남게 됐다. 또한 승종원 일기에도 서명에 참여한 인원 1057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었다. 선비들이 비답을 받고 물러난 시각은 다음 날 새벽. 밤새도록 이루어진 정조와 영남 선비들의 독대는 날이 밝을 무렵에야 끝이 났다. 첫 번째 만인소는 온갖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정조의 손에 전달됩니다. 그리고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만인소를 받아든 정조 역시 눈물을 보이며 일만 선비의 뜻은 바로 나라 사람들의 공론이라는 답을 내려줍니다.
이것은 당시 정조가 얼마나 이 만인소를 높게 평가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후 온갖 핑계로 영남 선비들의 만인소를 막았던 성균관의 장이 이동수와 맹현대는 탄핵을 당했고 수문장은 파직됐으며 승정원 승진은 교체됐습니다. 정조 16년 영남 선비들이 던진 만인소는 더 이상 성균관 근실 없이 바로 왕에게 전달될 수 있는 선례가 됐는데요. 그 뒤로 만인소는 6번 더 시도됩니다. 첫 번째 만인소는 성공적이었다. 이후 지방 선비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첫 번째 만인소의 수장이었던 이유는 정조 사후 화를 면치 못했다. 순조 원년, 이유는 고금도 귀양길에 올라야 했고 간신히 멸문지화는 면했지만 그 후손들은 벼슬길이 막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우리 면함 선조께서는 사실상 정조 임금 당시에 만인소수로 올라가셨다가 순조년에 고금도로 고향을 가셔서 그 이후에 혹시 그 하를 또 다시 받을까 싶어서 사실 이 묘지도 상당히 그 심강을 했습니다. 그 심강을 했는 이유는 옛날에 사실 이 부관참시라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새끼줄에 촛불을 3단으로 달아서 깊이 이 강중 심강을 했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집권 세력의 서슬퍼런 권력은 이후 사후까지 영향을 미쳤다. 부관 참시를 피해 깊은 산속에 깊게 하관을 해야 했고 주변을 소나무로 빼곡히 둘러 묘지의 위치를 숨겨야 했다. 또한 누구의 묘인지 밝힐 수 없어 묘비도 없이 최근까지 버텨왔다. 그 이후에 이 나타내지는 못했으니까 비석을 해서우고 싶어도 사실상 못해서었습니다. 세월이 이제 많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선이 그 쇠하고 난 뒤에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제 종숙 어른께서 이 어른은 참 그냥 이 비석도 없이 놔두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으로 비석을 한 40여 년 전에 제 종숙 어른 사비로 이렇게 비석을 하시고. 그러나 만인소의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 신의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고 숱한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이후에도 6차례 더 만인소를 제작했다. 이러한 전통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유교를 국가의 근간으로 하는 조선시대에는 중종 반정과 4차례 사화를 겪으면서 선비들의 정치 참여가 폭넓게 확대된다. 정치 주도권을 잡고 군과 신이 더불어 통치한다는 의식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조선 왕조 역사상 광해군 때 이후 선비들의 상소가 급증하는데 그만큼 정치적 갈등이 첨예했던 시기였다. 초기엔 성균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악 유생들의 참여가 주를 이뤘으나 점차 향촌 유생들의 상소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후기에 들어서는 향촌 유생들의 상소가 오히려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만인소였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피 흘림 끝에 얻어낸 소중한 전통이었다. 선비들이 집단적으로 상소를 제기한 것은 명종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남 선비 300여 명은 총 22차례에 걸쳐
윤원영과 보우의 처단을 촉구하는 백인소를 올렸다. 유생들의 집단적인 상소가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우선 결정적으로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윤원영이 실각을 하고 또 문정왕후의 비호를 받던 승려 보우가 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현상이 일거에 유생들의 상소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유생 상소가 정치에 영향을 미쳤던 아주 결정적인 이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후 논란이 된 예송 논쟁 때에는 영남 선비들이 천인소를 올렸다. 당시 송시열은 서명자가 1000명이 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만인 정도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10,000명을 동원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숫자의 정치학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중으로 가는, 다중의 힘을 믿고 다중을 신뢰하는 그런 그 의식이 형성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깨면 우리가 시민사회를 열 수 있는 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전통을 마련한 계기로서 볼 때 만인소의 전통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기 위해 선비들은 집단 상소라는 숫자의 정치학을 이용했고, 그것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된 것이 만인소였던 것이다. 조선 역사상 마지막이 된 7번째 만인소는 경주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 휘병을 소수로 한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와 함께 완전한 형태로 현존하는 또 다른 만인소다. 1884년에 씌어진 복제개혁 반대 만인소. 고종 21년 내려진 복제개혁 조치의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8,849명이 서명했다. 개화와 쇄국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던 시기, 외세의 일방적 침투를 우려하던 선비들의 고민이 담겨져 있다. 당시 영남 선비들은 복제개혁을 반대하고 나섰다. 가는 도중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 복제개혁이 취소되는 바람에 임금인데 상소를 하지를 못하고 되돌아와서 이 옥산서원에 이제 이 만인소를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남 선비들은 중요 사안마다 만인소를 통해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실 만인소 자체가 영남 선비들의 정치 활동과 다름없었다. 그리고 만인소는 점차 영남이라는 지역적 색채를 벗어던지며 국가 전체 지식인을 아우르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다. 아래로부터의 어떤 변화 요구에 의해서 시대착오적인 중앙정부 운영이 이제 불리해지는 그 징후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데, 10,000명이나 되는 지식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요구한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그 시대의 흐름과는 그 거꾸로 가는 중앙정치 지형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도리가 있으면 뒤에 숨지 말고 목숨을 걸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믿었던 선비정신. 만 사람의 뜻을 공론이라고 하고 그 뜻을 국가 정책에 반영했던 조선의 전통은 지방의 선비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조선은 군주 중심의 전제 국가였지만 임금은 끊임없이
여론, 즉 공론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1인소, 100인소, 1000인소, 만인소로 이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발언권을 성장시키면서 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조선의 공론 정치를 확대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만인소의 출현은 19세기 서울과 중인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발언권 없는 평범한 백성들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합니다. 목숨의 위태로움을 각오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선비들, 그리고 그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군주. 조선은 바로 공론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Thank you.